67세의 늙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5억 원을 털어 딸에게 집을 사주었습니다. 딸이 결혼 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온전한 자기 집을 갖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의 명의는 딸의 이름으로 해두었고 아버지는 그 후로 일절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어머니, 즉 안사돈이 그 집에 들어와 살게 될 줄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도와주러 왔다라고 했지만 그 잠깐은 무려 5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생활을 주도하고 집안 구조를 바꾸고 딸을 위해 준비해둔 공간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돈을 내준 아버지가 어느 날 외손자를 보러 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훨씬 더 고단수였습니다. 그는 침묵과 행동, 그리고 치밀한 포석을 통해 상대방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스스로 일어서서 다시 그 집의 주인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는 정면 충돌하지 않았지만 물 셀 틈 없이 반격했습니다. 구구절절 설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선을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족 간의 경계 존엄 그리고 지혜에 관한 수업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67세이고 은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대구의 한 국공립중학교에서 36년간 교무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온화하고 유능한 아내를 만난 것이었고 가장 큰 유감은 아내가 53세라는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제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 제 딸 지은이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저와 아내가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이입니다. 총명하고 조용하며 좀처럼 남과 다투지 않는 성격이죠. 남들은 팔자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억누르는 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 배운 것은 무언가를 쟁취하는 법이 아니라 참는 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지은이가 30살 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이준호라는 청년이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나쁘지 않았고 말수도 적었지만 어딘가 주관이 뚜렷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싫어할 이유도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지은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해 녀석들이 갑자기 대구로 저를 찾아왔을 때입니다. 주저하는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저희 결혼하려고 하는데 집을 아직 보고 있어요.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내 집 문제는 이 아비가 해결하마.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좀 모아둔 게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가 비어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낡은 아파트는 우리 세 식구의 사진이 붙어 있고 현관에는 죽은 아내가 남긴 신발이 그대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평생 팔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결혼해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아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집을 팔고 평생 모은 저축을 탈탈 털었습니다. 합쳐보니 딱 5억 원 정도 되더군요. 그 돈을 몽땅 들여 경기도 수원광교 근처에 방 3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구조도 반듯하고 발코니도 넓은 데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라 생활하기 편리한 곳이었죠. 입주하던 날
저는 열쇠를 들고 빈집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거실에서 저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이제 네 목숨줄이다. 제 명의로 하지 않고 곧바로 딸의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사위 이 서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딸이라면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수원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하객은 대부분 사위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저와 지은이 쪽 친척은 많지 않아 저는 구석에 앉아 별말 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날 사돈인 박옥자 여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딱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붉게 염색한 머리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입을 열자마자 제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했어요.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부부가 마음을 합쳐야 버티지. 집이라는 건 말이야. 양가에서 조금씩이라도 보태야 진짜 우리 집이 되는 법이라고. 지은이가 제 옷소매를 슬쩍 잡아당기며 웃으며 수습하더군요. 어머니, 아빠가 이미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집 있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못마땅해 하는 게 빤히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 내가 서울 올라가기 편하겠네. 손주 봐주러 가기도 좋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님으로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집이 지은이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든든한 요새가 될 줄 알았습니다. 5년 뒤 제가 그 집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질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처음엔 제가 과민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년은 평온했습니다. 가끔 서울에 올라가 지은이를 보고 밥도 사주었죠. 손자 민준이가 태어난 후에는 이 서방도 좀 더 깍듯해졌습니다. 말주변은 없어도 예의는 지켰습니다. 가끔 대구 텃밭에서 키운 배추나 과일을 싸들고 가서 거실에서 손자와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시대요. 서울 큰 병원에서 검사 좀 받으신다고 우리 집에 잠시 계시기로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드니까. 어머니라니? 사돈어른 말하는 거냐? 네, 박 여사님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며칠 계신다는데 내가 뭐 속 좁은 사람도 아니고 공간은 있니? 네, 산후도우미 이모님 쓰던 방 있잖아요.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한두 달 정도면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댔다고 해서 유세를 부리거나 딸의 결정에 간섭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박 여사가 그 집에 들어온 걸 처음 본 건 제가 손자 분유값을 좀 보태줄 겸 반찬을 싸들고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을 다 푼 상태였습니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고 주방 개수대에는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었으며 발코니에는 알록달록한 속옷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 딸 혼자 살 때 그 깔끔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이고, 사돈 어르신 오셨어요. 박 여사는 빨래 바구니를 거실 한복판에 툭 던져놓고 발로 서랍장을 툭 차서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마치 3일이 아니라 3년은 산 사람 같더군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느라 와 있어요. 온 김에 지은이 도와서 애도 봐주니 서로 좋지 뭐예요. 그녀는 젓가락으로 유리 그릇을 탁탁 치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속으로만 사겼습니다. 아빠, 금방 가실 거예요. 치료 끝나면 가신대요. 지은이가 제 굳은 표정을 읽고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편하면 됐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대구로 내려간 뒤 제가 가지고 있던 비상 열쇠로 문이 안 열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편물을 봐주거나 택배를 받아줄 때 쓰라고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은 열쇠가 들어가지도 않더군요. 다음 날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현관도 허락 받겠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좀 불안하다고 옛날 거라 안전하지 않다고 하셔서 준호 씨랑 같이 바꿨어요. 그래, 바꿀 수 있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니? 깜짝 놀랐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록 명의는 딸에게 있지만 도어락을 바꾸는 사소한 일조차 저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건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제가 딸을 위해 마련해준 그 집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가보니 발코니는 박 여사의 텃밭이 되어 있었고 손님방 침대 머리맡에는 불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박 여사 반찬 손대지 마시오. 고혈압 약 건드리지 마시오. 검은 콩 물엄마 거 같은 견출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비닐 식탁보가 깔렸고 지은이가 애지중지 고른 회색 소파에는 꽃무늬 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때가 덜 타요. 박 여사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오래 지켜보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되니까요. 한 번은 식사 때 제가 얼음을 꺼내려 냉장고 문을 열자 박 여사가 주방에서 나오며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그거 내가 한약 다릴 때 쓰는 거예요. 손대지 마요. 제가 빤히 쳐다보자 그녀는 1초쯤 멈칫하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니, 사돈 어르신, 손대지 마시라고요.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반찬만 집어먹었고 사위 이서방은 못 들은 척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지은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이렇게 사는 게 편하냐? 딸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딸의 눈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진 게 아니라 체념한 것이었겠죠.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건 박 여사가 이사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손자를 보러 올라갔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너무 지쳐 요리할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말이야, 사실 좀 좁지 않아요? 민준이 더 크면 분명히 좁을 텐데. 그녀는 젓가락으로 식탁을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지금 집값 좋을 때 이 집 팔고 대출 좀 더 받아서 남양주나 김포 쪽으로 가서 전원주택을 사는 게 어때요? 3대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저는 쓴 오이냉국을 한 숟가락 삼키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짐짓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출금은 누가 갚습니까? 박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 아들 준호가 갚아야죠. 젊은 사람이 대출도 잘 나오니까. 게다가 이 집은 공짜로 받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팔면 목돈도 생기고.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웃음기는 싹 거두고 말이죠. 이 집은 제가 벽돌 한 장까지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대구집 팔아서 지은이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해준 겁니다. 제 딸의 목숨줄이지 투기판의 미천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더니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애들 잘 살라고 하는 소리죠. 사람 북적거리며 살면 좋잖아요? 제가 뭐 얹혀 살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사하면 같이 들어가 사실 생각은 아니신가 봅니다.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 가끔 가서 손주도 봐주고 하려면 그녀의 웃음은 너무 빨리 떠올랐다가 너무 늦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손자를 안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문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어머니도 갈 데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 부부 사이에 제3자로 끼어서 평생 살겠다는 거냐? 지은이는 대답 대신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 갑상선 결절 때문에 추적 검사하셔야 한대요. 의사가 좀 지켜보자고 해서 당분간만 더. 저는 반박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추적 검사는 그저 듣기 좋은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음날 대구로 내려온 저는 오랜 친구이자 법무사 일을 하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딸 명의로 끝났고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한 거잖아. 그렇지. 그때는 마음 편하게 시집가라고 복잡한 조건 같은 건 걸지 않았어. 그럼 법적으로는 딸이 집을 팔아서 대출을 받든 시어머니를 모시든 네가 막을 권한은 없어. 알아. 제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증여 당시의 목적이 혼인 후 부부의 주거 안정이라는 특정 목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점유하거나 팔아서 유용하려 한다면 부담부 증여 불이행이나 신탁법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지 않나.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0% 이긴다고 장담은 못해. 하지만 적어도 소송을 걸어서 집을 못 팔게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증여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시간을 끌 수는 있어. 꽤 강력한 경고가 될 거야. 저는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진짜로 딸을 상대로 소송하려는 건 아니야. 그저 사돈이 멈칫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소송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소송이라는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려는 거구나. 집에 돌아온 저는 낡은 서류함을 뒤져 그해 집을 살 때의 매매 계약서, 이체 내역, 취등록세 영수증을 모조리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누런 서류 봉투에 넣고 겉면에 네 글자를 적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재촉하지도 손자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잘하는 일, 즉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덮어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식과 싸워 이기려 하지 않게 됩니다. 차라리 자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뒤를 돌아볼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택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통화 괜찮으세요?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기 걸린 게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괜찮네. 무슨 일인가? 사위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얘기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되묻지 않고 자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라고만 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문제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엄마가 무너질까봐 겁나요.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툭하면 살 의미가 없다고 하시고 제가 변했다며 울고불고 하시니
제가 겁이 나서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저는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TV는 음소거 상태였고 벽에는 초록색 불빛만 어른거렸습니다. 자네 마음 안에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내가 자네한테 했던 말 기억하나? 무슨 우리 집안의 사랑은 네가 나한테 빚진 걸 갚아라 라는 식의 거래가 아니라고 했지.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가끔 집에서 엄마가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고 있는 걸 보면 문득 이게 도대체 누구 집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지난 몇 년간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안도감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깨달았으면 됐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다들 참고 살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변할 것 같지?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한테 나가라고 하면 뛰어내리겠다고 하실 텐데 내가 대신 말해주길 바라나. 저는 즉답을 피하고 일어섰습니다. 서재의 서랍에서 복사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일 시간 있나? 오후에 대구로 좀 내려오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류 봉투 안에 손편지 한 장을 넣었습니다. 글씨는 느리지만 내용은 확고했습니다. 네가 자유롭고 싶다면 남들 눈에 보이는 효도를 해체할 줄 알아야 한다. 효도는 집을 통째로 내어주고 네 감정을 희생하는 게 아니다. 이 집은 너희가 살라고 준 것이지 효도하고 생색내라고 준 게 아니다. 다음 날 오후 사위가 왔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더군요.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사람 특유의 피로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그 집 서류다. 언젠가 네가 정말로 그 집을 지키고 싶을 때 그 집이 아무나 드나드는 공용 공간이 아니라 진짜 너희 집이 되길 원할 때 이 자료들을 써라. 사위는 봉투를 뜯지 않고 꾹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다 알고 계셨죠. 네가 말 안 하길래 나도 모른 척했다. 네가 말했으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라는 걸 알았다. 사위가 씁쓸하게 웃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님, 옛날엔 혼나면 울었는데 이제는 안 혼내시니까 더 눈물이 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고함도 비난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그 서류 봉투 하나와 언제나 켜져 있는 등불 하나뿐이었죠. 저는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경까지 오니 판을 짜주지 않으면 사위가 영영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위가 다녀간 후 저는 경기도로 올라가는 횟수를 늘렸습니다. 지은이에겐 알리지 않고 딸의 아파트 맞은편 골목에 있는 작은 원룸을 하나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 수 있는 고시원 같은 방이었죠. 3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지만 창문으로 딸네 집 발코니가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으면 딸이 아직 일하고 있구나. 불이 꺼지면 자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방해하지 않고 매일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가는 척 했습니다. 편의점에 우유를 사러 가거나 택배를 찾는 척 하면서요. 손자가 저를 보면 할아버지, 또 왔어 하고 반가워했습니다. 할비가 이 근처에 살게 됐어. 이제 자주 올 거야. 박옥자 여사는 처음엔 웃어넘기더니 점차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예 발코니 커튼을 쳐버리더군요.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말입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러 온 게 아니니까요.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요양시설 팸플릿과 서류 뭉치를 들고 직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오신다고 안 했잖아요.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왔다. 식탁에는 박 여사가 막 점심을 끝내고 치실로 이를 쑤시며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웃더군요. 어머, 사돈 어르신 오셨네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가져온 자료들을 가지런히 펼쳤습니다. 제가 몇 군데 직접 다녀왔습니다. 제가 팸플릿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실버타운 형태의 주거시설입니다.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식사도 영양식으로 나오고 바로 아래가 병원입니다. 지은이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박 여사님을 위한 전용 생활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해서 사생활도 보장되고 훨씬 편하실 겁니다. 저는 비용이 적힌 페이지를 사돈 앞으로 밀었습니다. 비용은 제가 됩니다. 박 여사가 치실을 내려놓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돈, 나 아직 안 죽었어요. 무슨 요양원 타령이에요. 저는 온화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주택입니다. 호텔 같아요. 조용하고 햇살도 잘 들고 애 보느라 고생 안 하시고 푹 쉬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내가 방해된다 이거예요. 방해라뇨. 저는 사돈을 돕고 싶어서 공간을 찾아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은이에게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런 걸 들이미는 건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저한테 그럴 권리는 없죠. 저는 지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돈께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옷자락을 꽉 쥐고 있더군요. 박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돈 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내가 제일 윗사람인데 지금 나를 쫓아내겠다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돈을 낸 건 내 딸을 아껴서지 이 집의 주인이 누구냐를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건데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잠시 뜸을 들이다 덧붙였습니다. 지은이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신경성 두통 때문에 한 달에 3번씩 병원 가는 거 아십니까? 제가 약 먹는다는 거 사돈한테 말도 못하고 숨기는 건 아세요.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지은아,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가 그리고 사돈께서 한번 시도해볼 마음이 생기면 2달이라도 살아보시라고 해라. 이 번호로 연락하면 돼. 저는 명함을 밀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는 털을 곤두세운 고양이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TV 볼륨을 최대로 키우더군요. 난 안 가요. 절대 안 나갈 거니까 꿈도 꾸지 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챙겼습니다. 뒤돌아 나오기 전 지은이를 보며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집은 참는 곳이 아니라 숨 쉬는 곳이어야 한다.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며 작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언제 준비한 거야? 저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침묵을 배운 그날부터 물론 박 여사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기는커녕 다음 날 동네 단톡방에 무릎에 파스 붙인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제 현기증이 나서 넘어졌네. 늙으면 서러워.
집에서 손주 봐주고 뼈 빠지게 일해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짐짝 취급이나 당하고 그 글 뒤에는 한숨 쉬는 이모티콘과 함께 노인네 마음은 유리장이라는 멘트까지 달았더군요. 지은이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그날 밤 지은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민준이 데리고 아빠 계신 곳에 며칠 가 있어도 돼요? 저는 3글자로 답했습니다. 언제든 환영. 10분 뒤 지은이가 아이와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끌고 제가 있는 원룸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자가 들어오자마자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작다.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작아서 따뜻하지? 텐트 같잖아. 지은이는 작은 소파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2잔 따르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옆에 앉아 주었습니다. 그 사람, 나 나온 거 알아요. 지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근데 안 잡았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한테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세뇌당해서 그렇다고 했대요. 저는 화도 내지 않고 웃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뭐라던. 엄마랑 나보고 알아서 해결하래요. 자기를 중간에 끼우지 말라고. 계속 중간에 있었으면서 인정하기 싫은 게지.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나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아니, 너무 착해 보인다. 지은이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착한 사람은 평생 남의 집 가구 노릇이나 해야 하는 거야. 저는 대답 대신 일어나서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죠. 상자 안에는 새 어린이 칫솔, 아기 슬리퍼, 목욕 장난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내가 못 버틸 거 알고 있었구나. 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 퇴직교사다. 수십 년간 학생들을 봐왔잖니. 세상이 다 나를 짓밟는데 나만 제자리에 있는 꼴을 하고 있으면 곧 쓰러질 거라는 게 보이지. 지은이는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아빠, 나 진짜 말하기 싫었던 게 아니야.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입만 열면 어머니는 울고 가슴 쥐어뜯고 준호는 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럼 지금은 뭐라고 말하고 싶니? 지은이가 고개를 들고 작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원래 내 집이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지내라. 급할 거 없다. 준호가 겁이 나서 못 오는 거니 생각할 시간을 줘라. 너를 사랑한다면 올 것이고 안 온다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땐 네가 선택해야지. 기다릴 건지 아니면 너 자신을 먼저 챙길 건지. 그날 밤 손자는 제가 깔아준 접이식 침대에서 자고 지은이는 낡은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3평짜리 좁은 방이 드디어 딸에게 안전지대가 되었다는 것을요. 딸에게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숨 쉴 구멍이었고 제가 해야 할 일은 설교가 아니라 경계를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참지 못했습니다. 지은이가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준호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갔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가 있었죠. 박 여사는 사방팔방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가족 단톡방에 지은이가 이상해졌다. 친정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
며느리가 말도 안 하고 애 데리고 나갔다. 늙은 내가 무슨 죄냐라며 눈물 젖은 셀카를 올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동네 주민들에게 하소연을 하더군요. 며느리가 애 낳고 변했다. 친정아버지가 너무 간섭한다 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웃은 제게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따님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시는 건 아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사람처럼 보입니까? 박 여사는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러설 수는 있어도 남들에게는 내가 져줬다라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바뀌지 않습니다. 판을 뒤집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맞은편 방에서 기다리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내용 증명 초안을 하나 작성했습니다. 정식 고소장도 경고장도 아니었지만 무게감 있는 문서였습니다. 본 부동산은 혼전 증여된 재산으로 소중인의 혼인 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함. 제3자의 장기 점유나 대출, 매매, 공동 소유 전환 등은 증여 목적에 위배됨.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자는 법적으로 반환 청구 및 신탁 등기를 통한 회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저는 이걸 박 여사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딸 지은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받자마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읽어봤니? 읽었어. 나 좀 놀랐어. 놀라서 정신 차리라고 보낸 거다.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딸이 물었습니다.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네. 뒤에 문 하나를 더 달아주는 거야. 무슨 문? 네가 버티기 힘들 때 돌아가서 욕먹는 길이 아니라 이쪽으로 도망칠 수 있는 문. 여기 내 뒤에 아빠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문. 지은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빠, 나 준호가 미워지기 시작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해. 엄마가 무슨 험한 말을 해도 듣고만 있어. 그래서 걔가 바뀌길 기다릴 거냐? 모르겠어.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알아라. 저 두 사람의 침묵까지 네가 책임질 필요는 없어. 그 집은 네 집이야. 그날 밤. 저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지은이가 한 걸음 내디뎠으니 제가 1미터쯤 길을 닦아준 셈입니다. 소송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에게도 문이 있고 열쇠가 있고 발언권이 있다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내 딸도 아닌 온전한 너 자신으로서 말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자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도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자 그녀는 아들 준호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동정심 유발에서 질문으로, 그리고 차가운 침묵 시위로 바뀌었죠. 아들이 못 견디고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은 겁니다. 결국 사위 이서방이 항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가 제 원룸문을 두드렸습니다. 구겨진 티셔츠에 눈밑이 삽하더군요. 장인어른, 지은이 있습니까? 민준이 데리고 슈퍼 갔다. 금방 올 거야. 그는 죄 지은 아이처럼 서서 손을 비볐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매일 죽고 싶다 하시고 중간에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끼리는 이 집 팔고 좀 더 큰 데로 가서 같이 살면 편하지 않을까 얘기도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군요. 내가 사준 집을 팔고 말고 하는 걸 왜 자네 어머니가 먼저 결정하나. 그가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집을 사시라고 해. 아니면 자네가 대출받아서 모시든가. 너희는 나한테 빚진 거 없다. 하지만 지은이한테는 정상적인 가정을 빚지고 있어. 그때 도어락 소리가 나더니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였죠. 준호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왔어. 엄마 혼자 계셔서 걱정돼서. 어머니 안 돌아가셔. 지은이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 씨, 확실히 말할게. 나 편가르게 하려는 거 아니야. 다만 내 결혼 생활에 더 이상 어머니를 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야.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독하게 해야 해. 내가 독한 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 침묵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준호가 뭐라 하려 하자 지은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가서 어머니한테 전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첫째, 아빠가 알아봐 주신 실버타운으로 가시겠다면 비용은 우리가 대고 예의 바르게 왕래할 거야. 둘째, 계속 내 명의의 그 집에 사시겠다면 나는 법대로 처리할 거야. 신탁 등기에서 아예 못 들어오시게 할 거야. 아빠는 이미 준비 다 하셨어. 저는 옆에서 지은이의 단호한 눈빛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익숙하다고 말하던 아이가 경계를 긋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전할게. 지은이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는 봉투 속 서류들을 꺼내 분류하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화를 안 내는 게 겁이 나서 그런 줄 알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겁나서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아빠는 처음부터 알았지. 당연하지. 나도 그런 사람들 틈에서 평생을 살았으니까. 지은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어떻게 버텼어? 저는 찻잔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용감하지 못했어. 박옥자 여사는 스스로 나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사과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오전을 틈타 이삿짐 센터 사람 둘을 불러 불당 용품 세트, 옷 2상자, 본인이 산 믹서기, 그리고 가족 사진이 잔뜩 붙은 코르크 게시판을 떼어갔습니다. 지은이가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왔을 때 거실 한 구석이 텅 비어있고 발코니에 등나무 의자가 사라진 걸 보고서야 알았죠. 주방문에 붙어있던 박여사 반찬 손대지 마. 견출지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도 이사를 돕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한 장만 남겨져 있었다네요.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지은이는 그 쪽지를 구기지도 찢지도 않고 서류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가 동사무소에서 떼온 주민등록 등본을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대주를 다시 본인으로 변경하고 준호의 본가로 되어 있던 주소를 다시 이 집으로 옮긴 것이었죠. 이제 이 집 진짜 우리 모자무즈 둘만 남았어. 지은이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있잖니. 제가 차를 건네자 딸이 웃었습니다. 아빠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빠는 기집애지. 비꼬는 게 아니라 안도감이 담긴 농담이라는 걸 알기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지은이는 많이 조용해졌지만 바빠졌습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감상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요리하고 아이를 돌보고 집을 다시 꾸몄습니다. 박 여사가 달아놓은 붉은 플라스틱 전등갓을 떼어내고 새 조명을 달았고 비닐 식탁보를 걷어내고 회색 린넨 매트를 깔았습니다. 결혼 전 딸이 좋아하던 미니멀한 스타일로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박 여사가 바람이 너무 세서 머리 아프다며
테이프로 막아놓은 에어컨 송풍구도 기사를 불러 원상복구했습니다.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저는 딸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올라가서 손자랑 놀아줄 뿐이었죠. 민준이는 전보다 저를 더 따랐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그려줄게. 움직이지 마. 녀석이 그린 제 모습은 항상 머리가 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서 그렇다나 봅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창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녁 드시러 오세요. 소고기 묻국 끓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푹 끓인 무와 소고기, 그리고 약간의 후추향. 죽은 아내가 끓여주던 그 냄새였습니다. 네가 이걸 어떻게 끓였니? 엄마 옛날 레시피 노트 찾았어. 지은이가 수저를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사랑한다는 말은 잘 안 했지만 요리는 잘했잖아. 아빠 야근하고 오면 밤에 일어나서 국 데워주고. 저는 말없이 국을 한술 떴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식사 도중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법무사님이랑 얘기해서 집을 신탁 등기하기로 했어. 뭐? 처분 금지, 담보대출 금지, 명의 변경 금지. 민준이 성인 될 때까지 아무도 손 못 대게 묶어둘 거야. 확실하냐? 응. 이 집을 지킬 거야. 나중에 내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는 내 집을 남에게 넘기지 않을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멀리 보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집이라는 게 꼭 등기부 등본만 말하는 건 아니란다.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집이 뭔데? 굳이 말을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오해받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는 곳이지. 그럼 예전엔 집이 아니었네. 딸이 씁쓸하게 웃더니 이내 활짝 웃었습니다. 이젠 집 맞네? 아빠, 이제 대구 내려가지 마시고 여기 사세요.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방 얻은 건 네가 안 보일 때 지켜주려고 그런 거지. 이제 너 혼자 문단속 잘하니 나는 방 뺄 거다. 알았어. 그럼 매주 소고기 묵국 먹으러 와. 그 조건은 받아들이마. 그날 저녁, 손자와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놀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비행기야. 날아라. 제가 팔을 벌리고 아이를 쫓아가자. 녀석은 황금빛 노을 속에서 연처럼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딸에게 사준 저 집이 드디어 딸이 진짜로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되었구나.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문 밖에 서성이는 아버지가 아니구나. 예전에는 집을 사주는 게 자식에게 안전한 출발선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집은 가족이 들어가 산다고 다 집이 아니라는 것을요. 지은이가 신탁 등기를 마치던 날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창고 직원 앞에서 지은이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관리 신탁으로 제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매나 추가 대출, 명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직원이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본인 의사 맞으시죠? 네. 아버지가 주신 돈이고 제가 지킬 겁니다. 저는 딸의 등 뒤에서 딸이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획 한 획. 오랫동안 말 못했던 결심을 종이에 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등기소를 나오는 길, 골목 어기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둘 다 참 말주변 없다 그치? 네 엄마가 늘 그랬지. 당신이 말 안 하는 건 헛소리하기 싫어서라고. 진짜야. 아니,
남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내 말로 덮어버리기 싫어서 그랬지.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딸은 스스로 말할 줄 압니다. 남이 대신 말해주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대구로 내려간 뒤 가끔 전화를 합니다. 민준이 잘 있냐? 감기는 안 걸렸고. 지은이는 깍듯하지만 선을 지켜 대답합니다. 네, 잘 커요. 어머니, 아직 그 낡은 집에 사세요? 좀 넓은 데로 이사 안 가세요? 됐다. 늙은이 혼자 사는데 넓어서 뭐하니? 준호랑은 요즘 연락 안 하니? 네, 저희 서로 시간이 좀 필요해요. 박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럼 지은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전엔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민준이 엄마니까요. 원망도 가시도 없지만 단단한 모처럼 박히는 말투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지은이는 가끔 제가 사는 원룸으로 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제가 고등어 굽고 된장찌개 끓이면 딸이 설거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처음 5억을 내놓았을 때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딸에게 비를 피할 처마를 만들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이 피해야 할 건 비바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차가움과 집안의 다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제가 무르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너무 일찍 말하면 딸이 무르고 너무 세게 말하면 귀를 닫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딸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죽은 아내의 노트에 적힌 문구가 생각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건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어디가 안전한 방향인지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제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가끔 손자와 자전거를 탑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급하지도 두렵지도 않습니다. 언젠가 지은이도 제 아내처럼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손을 뻗어 잡는 대신 뒷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기다릴 겁니다. 딸이 뒤를 돌아볼 때 안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진정한 내려놓음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딸에게 집을 준 건 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딸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우리 가족은 강원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지은이가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손자는 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난 집이 아빠가 준 제일 큰 선물인 줄 알았어. 제가 쳐다보자 딸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준 제일 큰 선물은 나를 다그치지 않은 거야.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집을 무기로 삼지도 않고 그냥 거기 있어준 거.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창밖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겠어. 집은 그냥 건물이고 아빠가 나의 집이야. 저는 그날 밤 지난 세월 혼자 사귀었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딸이 드디어 제 곁에 주인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끝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딸네 집 불이 켜지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딸은 스스로 불을 켜고 끄고 문을 잠그고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저는 그 뒤에 서 있는 말수는 적지만 언제나 거기 있는 아버지일 뿐입니다. 어느 날 점심 손자와 공원 잔디밭에 누워 구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구름배 같다. 그러게 바람이 불면 구름이 흘러가지만 배도 더 멀리 갈 수 있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는 바람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엄마라는 배의 도시자 도치란다. 아이는 못 알아들었지만 더 묻지 않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멀리서 지은이가 민준아, 밥 먹자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아이는 함께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 집에 가자. 이번에는 압니다. 그 집엔 진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를 위해 5년을 참으며 본래 자신의 공간을 남에게 내어주었던 딸. 딸의 행복을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사주었지만 결국 그 집이 관계의 전쟁터가 되어버린 아버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나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마련해준 집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 의해 잠식당할 때 과연 딸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버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했을까요? 사랑과 재산의 경계.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 한쪽이 말하지 않고 참기만 하면 다른 한쪽은 선을 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의 존엄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 공유는 지금도 어디선가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